여러분 동영상 많이 봐? 동영상 많이 안 보지? 어? 내가 화학은 영상 진짜 많이 보라고 했지 내가. 니네방 거를 선생님이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반을 세팅을 할 건데 이제 지금 앞부분을 못 찍었으니까 딴 학원에서 애들이 써간 거 그거를 볼 수 있도록 해. 그리고 지금 뭐 문제풀이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니들한테 테스트를 하나도 안 했지. 니들은 기잖아. 3월이 돼서 선생님이 다시 이제 문풀을 들어가게 되면 그 소단원별로 테스트를 많이 할 거야. 그리고 니들한테 성적표를 다 나눠줄 거라고. 그 성적이 잘 나온다 못 나온다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어디를 모르는지를 꼭 알아라고 했잖아. 자기가 어디를 모르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선생님 성적표는 그거야. 화학 10년과 몰에서 모든 단원은 5개의 등급으로 문제가 나뉘어. 아주 쉬운 거, 적당한 거, 어려운 거, 매우 어려운 거. 그걸 이제 A에서 2등급까지 나눠서 선생님이 문제에다가 등급을 써줄 거라고. A, B, C, D를 써주면 지금 너희들이 2학년 때 해야 될 연습이 뭔지 알아? 2부터 푸는 거야. 2부터.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알았니?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문제집을 딱 봤잖아. 자기가 딱 눈에 들어오고 어렵든 쉽든 봤던 거, 풀어봤던 거, 쉬운 거 이거부터 빨리 찾아서 풀어서 안 보고 어려운 건 뒤에 빼놓고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부터 풀고 그 다음 이게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최초로 시간이 부족해봐야 너네가 정신을 차린다니까. 알았어? 그 연습을 3월부터는 시킬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성적표를 보고 자기가 10년과 몰인데 내가 봐도 일부 학교들을 빼놓고 근데 이게 정말 달라. 재작년 달랐고 작년 다르니까 학교 선생님들 내시는 난이도가 어디까지 나올 줄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10년과 몰에서 C등급 정도까지 내가 다 맞추는데 B나 A를 조금 약하네 라고 한다면 그쪽 문제만 풀어보면 되잖아 너희들이. 그럼 선생님이 그쪽 문제만 줄 거야 니들한테. 그렇게 자기 솔직히 뭐 과외식인데 어찌 보면 애들이 얼마 없으니까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성적표를 빼는 건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 어디 파트 문제를 봐야 되고 그 파트 문제가 문제풀이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니들이 선별해서 보면 된다고. 그냥 무작정 틀어놓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말고 자기가 필요한 걸 찾아서 보란 말이야. 알겠니? 지금 우리가 1단원이 끝났잖아. 맞지? 10년과 물건이 다 끝났단 말이야. 지금 과정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문풀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많이 알겠냐고. 당연히 모르지. 그치? 3월부터는 이제 1단원 처음부터 나갈 건데 지금은 1부 2단원을 나갈 거야. 2단원에 1부를. 여기도 잘 알아도 돼요. 이제 우리가 대단원 2단원을 나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분석화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나가야 될 부분이 분석화학입니다. 앞에 1단원은요 정량적 계산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다시 또 다시 보기를 좀 하고 영상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쪽은요 사실 약간의 암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2단원 쪽 볼까요? 페이지 어디입니까? 얘네 여기 완자 문제 있잖아. 3월달 가서 문풀을 할 때 완자 문제도 선생님이 다 워드를 쳐가지고 줄 거야. 그럼 자기 교재도 풀어보고 거기 것도 풀어보고 다 풀어봐야 돼. 아 이거 외워버려. 알겠어? 완자 문제 많이 낸다 학교 내신에서. 2단원 원자의 세계 한번 보자. 이제 가라. 자, 이쪽은 어디가 조금 거시기 하냐? 절로서 거시기. 바로 오비탈이야. 그게 양자역학이기 때문에.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하는 대로 인지하고 공부하도록 해요.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 첫 번째는 뭐 원자의 구조 해가지고 나오죠. 원자의 구조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은 실험도 많고요. 그리고 자질구레한 설명도 많아요. 시험에는 어떤 것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 첫 번째 테네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는 실험이 3개가 나와요. 어리버리한 실험 하나 하고요. 좀 똑 부러지는 실험 하나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저 그런 실험이 하나 나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은 과학사 쪽으로 생각이 좀 좋아요. 우리가 당장 내일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스토리가 되도록 알려드릴게요. 말이 되도록. 여러분들한테는 거기 순서를 보면 일단 전자 발견이 톰슨이 먼저 딱 소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러더포드 핵의 발견이 소개가 되고요. 그 뒤쪽으로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의 양성자의 발견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외웠다가요, 여기는 다 조각조각의 다른 단원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를 묶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과학자들은 일단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동경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나무를 키운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저건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저건 돈이 적게 들어도 되는지, 저건 아름다운지 보이니까 누구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거는요,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럼 그들끼리 약속도 하고요. 자, 이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쿼크라는 말 들어봤어요? 쿼크 들어봤죠? 지금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리학이나 공대도 안 배우죠. 나오지 않으신 분한테 쿼크 얘기하면 못 알아듣으세요. 니네 때만 배운 거예요, 쿼크가. 알았어요? 그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입자에 대한 설명은 약속된 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리학을 한다, 화학을 한다는요, 약간 특정한 집단들의 소유물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뭐였을까요? 조선 후기. 뭐였을까요? 흥성대원군님하고, 그건 좀 뒤쪽인데. 여튼 우리나라는 상뜻 들고 뭐 이거 하고 있었겠죠. 그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 때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고, 우리가 후손이. 니네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지 알겠어? 지금 거기에 톰슨 실험 딱 나오죠. 톰슨 실험 장치부터 여러분들 외워지는 게 아니라 과학사 때문에 이 장치가 구현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오래 전에 이미 있었어요. 전기라는 건. 알겠습니까? 막 프랭클린, 벤자민 뭐 이런 거 좋아. 연 띄워갖고 막 번개도 맞아보고 사람들이 정말 사신성이 했단 말이야.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러다가 크룩스라는 외과 의사인데 그분이 진 공간에서 그 금속판 갖고, 그때는 X선이요, 지금의 X레이가 아니에요. 미지의 선이라는 뜻이에요. X선이에요. 음극선을 크룩스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해요. 의사가 여기 취미활동을 하셨나 보죠. 그러다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이 쓰는 엑스레이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기 와이프 내가 쏘았대요. 최초. 반지에 뼈에 다 보이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이제 과학추론. 여러분 그 엑스선이면 방사선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방사선 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방사선에 대한 어떤 인지가 없었으니까. 여튼간에 그렇게 끊임없는 실험들이 많이 이어져 왔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전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전자가 있다고 믿었고요. 근데 그 전자가 빛인데 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의 싸움이 있었어요. 물론 얘를 종결한 과학자가 누굽니까? 빛을 딱 종결한 사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딱 종결하고 노벨상을 받았죠. 둘 다야, 이래가지고. 알겠어요? 너무 황당하죠? 그러면 이 톰슨은 누구냐? 봐도 이제 톰슨의 가장 우상이 뉴턴이거든요. 뉴턴이 빛을 입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왜? 그 사람이 최초로 분광을 했어요. 무지개를 만들어냈다고요. 빛을 통과시켜서 이것이 이제 굴절인데, 이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빛은 입자야 라고 증명하고 수은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연금술 연구하다가. 알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빛이 입자냐 아니면 파냐 엄청난 싸움이 붙었을 때 톰슨이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장치를 막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걸 얘가 처음 고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음극선은 있었어요, 이전에. 그럼 이건 정확한 말을 바꾼다면
전자의 존재의 발견이에요. 전자냐, 그러니까 전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전자라는 입자가 있는데, 그걸 증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존재를 증명한 과학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일단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빛이 입자다, 파동이다. 둘의 차이점이 뭐냐? 입자는 먼저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스스로 가면 되니까요. 근데 파동은 반드시 매질이 필요해요. 하다못해 파도도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파도가 칠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는 뭐가 있어야 들려요? 공기가 있어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입니다. 파동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매질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입자는요? 그냥 갑니다. 그래서 파동학자들이 태양이 지구까지 오는 건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어서 그런다라고 가상적인 물질을 만들어낸 거라고. 없다고 뭐 결론이 나왔지만, 알겠어요? 그건 이제 물리학 하는 아이들은 뒤에서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톰슨이 입자라고 주장한 과학자니까 이 유리관을 만들 때 진공관을 만든 거예요. 진공관을 만들어서 그 금속판을 놨더니 전압을 높이니까 선이 하나 나오는 거죠. 빛이 그때 당시에 빛이죠. 빛이 나오는데 얘가 그 진공관을 지나가더라. 뭔 뜻입니까? 빛은 입자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려고 실험을 한 거라고. 그럼 이 실험 자체는 다 실험 도구 안에 뭐? 진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전자가 발견을 한 것이 누구다? 톰슨이다가 아니라 전자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 톰슨이다. 수정을 잘 해놓고요. 그 다음, 이 톰슨 전에가 누구냐면 책에는 뒤편에 나오지만 골트슈타인입니다. 골트슈타인은 양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게 양극선의 발견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학적으로 본다면 골트슈타인의 양극선의 발견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톰슨의 음극선 발견이 나와요. 알았어요? 근데 왜 톰슨은 더 이렇게 좀 쳐주냐면, 걔는 그 전하 대비 질량비까지 다 구한 사람이에요. 얘는 이 정도 질량의 크기를 갖고 이 정도 전하를 가졌을 거야.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제 뭐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전하, 그 다음에 전자 질량, 지금의 오차율이 뭐 5%밖에 안 나는 그런 값도 구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여튼 이쪽은 문제를 풀 때 어렵냐 쉽냐가 여러분들 관건이잖아. 여긴 무지하게 쉬워요. 왜? 결론을 묻지 않아요. 추론만 묻습니다. 알겠습니까? 대신 이것도 못 풀면 이 장은 나가리다. 이렇게. 일본 말. 개판이다. 그런 말인데. 뭐라고 해야죠? 쫑이다. 아니, 뭐야.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하여튼. 베리이지. 그래서 A, B, C, D 중에 2등급 문제입니다. 2. 제일 쉬운 거. 아셨어요? 그래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잘 봐요. 전자의 존재 발견이죠. 전자의 발견. 이게 누굽니까? 톰슨. 과학자 이름도 안 나와요. 실험은 3개로 나눠집니다. 뭐 4개가 있는 그 책도 있는데, 하나가 이런 특징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실험을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진공관을 놓는데, 이 진공관이 좀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금속판을 놓습니다. 이것이 금속판입니다. 이 금속판은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금속판에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을 책임지는 전자가 무슨 전자라고 불러요? 프리하다 해가지고 자유전자라는 말을 쓰잖아. 그치? 저 자유전자가 튀어나오는 거거든 사실은. 여기다가 음극에다가 전압을 높여주면, 여러분 아까 생명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줬잖아요. 딱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이게 전이차가 전압이에요. 에너지란 말이야. 전압을 높였다는 건 에너지를 높인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전압을 높였다. 뭔 뜻이냐? 전압의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볼트잖아요. 이 뜻이 있어요. 뭔 뜻입니까? 1쿨롱의 전화가 갖는 에너지예요. 우리 집은 220V잖아. 우리 집안은, 옥랩에서는. 그죠? 1쿨롱이 220J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래요. 미국은요, 1쿨롱이 110J의 일밖에 못해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압을 높였다는 건 1쿨롱당 에너지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쿨롱당 에너지를 키우니까 전자들이 그 에너지를 받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찌고 빛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쪽에 이렇게 둥그란 원이 있는 금속 하나 또 설치해요. 이거 플러스 극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쭉 이동하는데 얘가 봐요. 나오겠지. 음극선 나옵니다. 찌고 나와요. 알겠어요? 나오는데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를 걸어주면 이 음극선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휘어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결론 보세요.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결론. 음극선은 양극으로 휘어진다. 이렇게 써줄 거라고요. 아니면 그림을 그려줄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만 하면 돼요. 추론이 시험에 나와요. 시험. 자, 얘는 무슨 전화 띈 거야? 분명히 어떤 입자 때문에 얘가 휘는 건데 이 입자를 전자라고 할 거라고. 이제 이 전자는 무슨 전화를 띄었다? 아니, 양극으로 휘어지니까 음전하를 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전하를 띄었으니까 어디로 휘더라 이거죠. 양극으로 휘더라 이런 뜻이라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실험 하나가 더 나오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음극선이면 전기장이 있으면요 얘는 자기장에서도 휘어요. 다시요. 음극선도 하나의 빛이잖아요. 빛은 전기장에서 휘어지면 자기장에서도 휩니다. 왜요? 여러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이 딱 설치만 하고 전류 방향을 손만 넣으면 이거 여러분 빨간색이 전자의 움직임이잖아. 전자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럼 전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류는. 알았어요? 그 엄지손가락에 전류 방향 놓고 그 다음에 손가락 4개를 자기장 방향에 놓게 되면 N극의 방향이요. 손바닥 방향이 바로 빛이 휘어지는 방향, 힘을 받는 것이니까.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여러분들 물리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지금은 얘가 휘어진다 이렇게 보면 아 전기장에서 휘어진다, 자기장에서도 휘어질 수 있다. 전기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죠. 저걸 전하의 종류. 자기장은 N극에 쓰고 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알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빛은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자기파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식으로 확립을 시킨 사람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니네들이 스마트폰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전화하고. 알겠습니까? 거기는 집단 저기 뭐냐 합수. 그죠? 졸면 안 돼. 졸지 마. 오늘 왜 이렇게 야 어제 밤에 뭔 일 있었니? 애들 왜 이렇게 다 쓰러져? 어제 뭐 콘서트 있었니? 밤새? 거기 갔다 온 거야? 기운 차려. 두 번째야. 실험 하나를 또 하는데요. 동일한 실험인데 보세요. 여기에 이제 똑같이 금속판을 놓고 물론 여기가 음극이겠죠. 음극. 여기 전압을 높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뒤에다 형광 물질을 이렇게 형광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얘가 쭉 가는데 봐요. 빛이 뭐 이렇게만 가겠어요?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하면 뒤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얘들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 뭐냐? 그림자가 생긴다 이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그림자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직진성이 있다. 이거를 알아두면 돼요. 그림자는 직진성 이것만 알면 된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불 다 끄고 제가 손바닥 갖다 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스마트폰 라이트에 의해서도. 이런 광원이 여러 개 있으면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림자가 잘 안 생겨요. 근데 어두운 그런 곳에서 광원이 하나면 그림자는 딱 생깁니다. 직진성이란 말. 그리고 세 번째, 아, 이 그림 제일 그리기 싫은데. 봐봐요. 물론 금속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음극, 이쪽에 양극 이렇게 잡았을 때
전압을 높이잖아요. 높이면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보세요.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여기다가 뭐를 놓을 거냐면 바람개비를 놓을 거야. 에이, 이렇게 생기게. 바람개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람개비가 바람개비가 움직인다. 바람개비가 돈다. 개비가 돈다. 여기 방 끝내준다. 사실 옆에 다 들리네. 집중도 돼, 심지어. 바람개비가 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들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귀신이 사람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죠. 여기서 귀신한테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귀신은 절대 사람을 못 때려요. 왜? 걔들은 질량이 없기 때문에. 그걸 물리학에서는 운동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운동량이 존재하면 다른 물질에 충격을 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질량이 없으면 충격을 못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귀신이 아니더라도 무서운 애들이 좀 있어요. 그죠? 얼굴로. 그죠? 힘을 쓰지도 않고. 바람개비가 돈다는 건 얘는 질량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질량을 갖는다. 그럼 니들한테 중요한 건 누구라고? 얘입니다, 얘. 추론요. 얘만 시험에 나와요. 알겠습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딴 거 외우지 마시고. 오케이? 그래서 전자는 톰슨에서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으로, 보세요. 결론으로 이러한 원자 모형을 제청합니다. 톰슨의 원자 모형이 무엇이냐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누가 발견한 거냐? 이거 이전에 골트슈타인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고요. 발견이란 말을 웃겨요,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만 안 거예요. 걔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플러스만 써놓은 거야. 양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더라는 확인을 했어요.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얘는 전자의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자, 음전하를 띈 전자를 표현해 줍니다. 자, 이 전자는 어떤 정의를 갖는다? 음전하를 띠며 집진성이 있고 질량을 갖는 입자다라는 정의죠. 그럼 여러분 얘가 이렇게 써놓으면 어디든 공간에 넓게 퍼져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도요, 뭐는 있었냐면 원자 내부는 그렇게 촘촘하지 않을 거라고 다 예상을 했었어요. 다만 그걸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럼 톰슨의 원자 모형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푸딩 모양, 건포도 빵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얘는 요거만 나온다 시험에. 요 세 개만 잘 알아도. 다음 두 번째. 자, 거기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약간 과학이 발달한다. 여기서 잠시 사람들이 이렇게 전자가 있다는 걸 알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추가 실험을 계속 하게 돼. 전자 질량도 알게 되고 전자의 전하량도 알게 되지. 근데 전자 전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전하하고 상대되는 전하를 갖는 양전하를 갖는 입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골트슈타인에 의해서 그게 존재한다는 것도 알았고,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몰랐고, 걔 전하가 얼마나 얘랑 전자랑 상대적으로 똑같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어디에 존재하며 이것들은 얼마 많은 질량을 갖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지. 이때 어떤 과학자의 등장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냐면, 러더퍼드가 이런 말을 해요. 러더퍼드가 분명히 핵도 거시적 세계인 우주와 똑같을 것 같다. 거의 구조가. 자, 우리 태양계 봐봐라. 태양계 중심에 누구 있니? 태양 있잖아. 그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돌잖아. 그치? 그것처럼 원자 내부도 중심에 커다란 질량 가진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 그래서 가우스라는 자기 제자, 알겠어요? 가스함수 막 발견하는 거 과학자 있죠? 걔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모듈리도 걔 제자고요. 하여튼 뭘 쏘는 애들이 다 걔 제자예요.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직관을 갖고 덤벼드는데, 이 러더퍼드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갖고 집안이 좀 못 살았는데 캐나다 가서 공부하다가 그때 당시 과학, 물리학 하면 다 영국이었어요.
캐번디시 연구관 갔는데 그 러더포드의 스승이 톱슨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나오는 다 그 학연 지연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면 이제 러더포드가 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와중에 하나의 실험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어떤 획기적인 과학의 발견을 이용하냐면 바로 방사선을 이용합니다. 그럼 방사선 발견한 사람 누구예요? 너무 유명한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자식은 미래의 과학자예요.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잖아. 뭐요? 니들은 알아야지, 여학생들. 여자 인물 중에 그래도. 그렇죠. 남학생이 안 해. 누구라고? 좀 크게 봐요. 누구예요? 어휴. 누구라고? 뭐, 관심 없어요. 그죠? 귀리. 그죠? 귀리. 동물 중에 좀 괜찮은 동물. 귀리. 키리부이잖아요. 키리부. 그죠? 라돈으로 방사선을 발견했죠. 여러분 처음 방사선 나왔을 때 어땠는지 줄 알아요? 이렇게 돌멩이에 손을 갖다 대니까 화상을 입는 거예요. 뜨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의 돌멩이라고 해서 신의 돌멩이. 그때 심지어는요, 귀족들은 그 방사물질을 깎아서 물에 타서 마시면 장수한다 그래가지고 엄청 마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해보면 그 현지 평소에 그 사람들의 방사 수치가 2만 배나 높은 수치가 나와요. 죽은 겁니다. 그걸 장수한다는 헛소문이 돌아와서 엄청 먹었죠. 근데 얘가 엄청난 투과력이 있다는 건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러더포드가 그걸 이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러더포드 제자들이 가만히 보면 뭘 자꾸 쏴요. 모듈리도 X를 쏘거든요. 그래서 저 핵 속에는 양성자의 숫자가 원자번호를 결정해서 주기율표의 그 구조를 얘가 딱 완성한 사람이에요. 모듈리라는 사람이에요. 자, 얘는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이 실험은 시험에 자세히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역시 뭐가 나온다? 추론이 나온다. 추론이. 보세요. 자, 러더포드의, 그래서 얘는 과학계 이름을 꼭 써주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때 이걸로 뭐를 발견한다고요? 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다 상상력을 좀 부합하자, 얘들아. 핵에다가 왜 알파 입자를 썼을까? 야, 니네 방사선은 세 종류도 알았니? 알파, 베타, 감마 있어. 알겠니? 알파, 베타, 감마인데 알파선이 뭐고 베타선이 뭐고 감마선이 뭔지는 자세히 몰라도 여러분, 알파선은 내가 알려줄게 좀 이따가. 베타선은 음전할 때 선이거든. 그리고 감마선은 중성의 전원을 띈 애들이야. 얘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리가 있어. 이런 게 비정거리라고 하는 거리야. 자, 어느 정도 될까 얘들아? 알파선이 제일 짧거든? 어느 정도 될까? 들어본 적 있어?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가면 여기다 카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보이죠? 그분들. 그 카드 색깔이 변색 때문에 이거 방사선 노출된 거거든?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상상력이 풍부하겠죠. 수 킬로라고 상상하는 친구들도 있겠고요. 한 수십 미터 정도라고 상상하는 친구도 있지만 실제로는 15cm예요. 그 근처만 안 가면 방사선에 노출이 안 돼요. 베타선이 약 좀 길어. 20cm. 감마선이 30cm.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칠판에 15cm, 20cm, 30cm짜리 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처만 안 가면 안 다쳐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런 말 하대. 그럼 원자폭탄은 왜 무서운 거예요? 자, 원자폭탄은 말입니다. 이 칼이 빛의 속도로 날라오는 거예요. 나한테. 이 칼이 빵 하고 터지면 번쩍하죠. 지나간 거예요. 그 칼이 쑥 지나가고. 알겠어요? 한 개도 아니에요. 촘촘한 칼이 훅 지나가고 끝난 거예요. 그때 이제 핵 분열을 하고 있는 우리 몸의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이제 암이 발생하고 그러는 거죠. 거기서 심지어는 죽게 되죠. 세포가 죽어버리면. 이 알파선에 대한 얘기를 줄게요. 왜 얘가 알파선을 선택했냐면 이 알파선은 헬륨의 원자핵이에요. 헬륨의 원자핵이라고. 원자량 얼마입니까? 4짜리예요. 엄청 큰 거예요. 왜 얘를 썼을까요?
알파선은 양전할 때입니다. 분명히 톰슨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골트슈타인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이 질량이 상당히 커야만이 전자를 잡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분명히 어딘가에 몰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알파선을 쏘게 되면 알파선도 양전하, 얘도 양전하니까 둘이 충돌하면 휘어질 거다. 그래서 표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방사선 총을 쏩니다. 방사선 총을 쏘는데 어떤 총을 쏘느냐 봐요. 처음엔 이런 장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멍을 뚫고요. 알파선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찡 쏩니다. 이게 알파선이에요. 사실 방사선 총이라고 하는데 총이 아니에요. 이만 납덩어리 같은 데다가 방사능 물질을 집어넣으면 걔가 사방으로 뚫을 거 아니에요. 한쪽만 구멍을 뚫어놓으면 걔가 글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방사선 총이에요. 얘가 쏜다고 쏘면 알파선이 쭉 오는데 여기에 형광판을 놓고요. 이 형광판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냐면 금속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제로 러더퍼드 실험에는 금을 썼대요. 금. 얇게 핀 거. 여기 껌종이 있죠. 껌 씹고 나면 니네 은박지 이거 종이 딱 떼면 은박지만 하는데 그거 책상에 붙으면 붙잖아요. 안 해봤어요? 껌종이 떼가지고 딱 붙으면 붙잖아요. 그 껌종이 뗀 그 은박지를 보면 이쪽에 저쪽에 보여요, 여러분. 되게 얇아서. 그 정도 얇게요. 금속 때문에 이렇게 박이 잘 얇게 펴지거든. 자, 요렇게 쏘면 이 뒤에 형광판 하나 더 놓는 거예요. 이렇게 형광판을. 형광판 D. 그러면 얘가 통과된 거 대부분들은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에 찍혀요. 띵. 잘 볼게요. B를. 형광판 A가 있고 형광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광판 B가 있는데 자, B는 이런 모습이 찍히더라 이거죠. 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대부분이 통과한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무사 통과. 알겠어요? 근데 가끔 이런 놈이 나타나요. 이런 놈이. 가끔. 저 점 4개는 뭘까요? 산란한 거라. 맞고 휘어진 거라고 앞으로. 이해 가세요? 보세요. 대부분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가서 띵띵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쪽 몇 개 휘어진 거예요. 이렇게 휘어진 거라고. 맞고. 알았니? 근데 이건 아무렇지도 않아. 심지어 이런 애도 있다는 거야. 봐요. 심지어 얘가 있다는 거야. 얘가. 여기 찍힌 애가 있다는 거야. 맞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애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 실험의 핵심이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 봅시다. 니들 노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트래.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알파선 총 같은 게 있고 이렇게 뭐가 있어요. 형광판을 이렇게 둘러놨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 이제 얇은 금박을 놓고요. 쏘면 여기가 A, B라고 합시다. 얘를 쫙 피면 A, B를 쫙 피면 이렇게 되니까 맞죠? 대부분 통과하니까요. 여기서 다 지키겠죠. 근데 가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이 A, B에 가까운 놈은 맞고 튀어나가는 놈이에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별로 1. 알겠어요? 알파선이 금속박을 대부분 통과한다. 이런 거. 대부분 통과한다. 이걸 가지고 뭐 찾아라? 추론.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추론. 두 번째 결론. 극히 일부가 산란하거나 반사되더라. 이것의 추론이 시험에 나옵니다. 추론해 볼게요. 글씨가 큰일 났다. 아크로바틱을 해. 얘 추론 뭐라고 해요?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빈 공간이다. 그럼 얘 추론은요? 자, 휘어진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양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양전하를 띤 입자.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두시고요. 알파선이 양전하를 띄었기 때문에 휘어진다는 건 맞고 튕긴다는 거죠. 튕기면 거기에는 양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하는구나. 그게 바로 양성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란하거나 반사되는 건 저렇게 얇은 금박인데 얘가 맞고 알파선이 튀어나올 정도다. 그런 표현을 뭐라 하겠냐면 티슈 있죠, 티슈. 티슈에다 대포를 쓴다고 대포탄이 티슈에 맞고 튀어나왔다고 표현했거든요. 전화기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통과할 거라고 찢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고 튀어나온 것이 있었다는 건 원자 내부에는 굉장히 단단한 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자 내부에는 극히 일부가 이랬으니까 대부분 빈 공간이죠. 다시 말해서 원자 내부는 튀어나와서 질량이 매우 크고 자, 부피는 매우 작은 입자가 있다. 입자가 존재한다. 이 입자가 누구라고? 핵이라고. 핵. 이 입자가 핵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실험은 이 실험은 일반화과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실험이고 요게 가끔 니들한테 잘 나오고요. 이 그림 말고 이 그림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은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원자 핵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알파선이 이렇게 그리죠. 맞고 그렇게 해서 과도하게 막 휘어지는 거. 그리고 대부분 통과하고 이렇게. 어떤 놈은 맞고 튀어나가는 그림.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놓고 보면 왜 1번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럼 뭐라고 한다? 아, 양전하를 떼어서 그런 거예요. 중심핵이 양전하를 떼어서. 그 다음에 2번은요. 대부분 빈 공간이니까. 3번은요. 질량이 매우 크고 입자가 매우 작다 이런 거죠. 부피가 작다. 이해갑니까? 그런 표현만 해주면 얘들은 절대 안 틀립니다. 알았니? 그러면 여기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실험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떤 원자 모형을 제창하냐면 자 이거야. 중심에 뭐가 있고 핵이 있고 주변에 누가 돌고 있다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 사람은요. 핵으로부터 전자가 최소 이 정도 거리는 유지하고 돌아야 된다라는 이론도 발표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물리학자들이 이 전자 운동에 대한 건 인정을 안 해줬어요. 물론 뒤에 보호 전자 껍질도 나오는데 걔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뭐 때문에 인정이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전자가 핵 주위를 돈다라면 거시적 세계에서 여러분 전자는 어쨌거나 마지막 결국은 핵에 충돌을 해야 돼요. 돌려면 핵이 당겨놓으니까 얘가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전자는 핵에 충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 말을 요 정도는 알고 가세요. 우리가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우는 거 이런 건 있지만 내가 지금 그리는 저 그림은요 다 고전 역학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걸 존재하는 것처럼 그린 거라고. 그러니까 모형이에요. 원자 모형. 알겠어요? 전자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요. 전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애들을 이렇게 억지로 표현한 거라고. 그렇다면 억지로 표현한 거에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갑자기 그렇게 수천 년을 믿어왔던 이런 가짜적인 원자 모형을 갑자기 수식을 뛰어넘는 이론으로 설명을 받아야 돼. 그게 양자역학이야. 그거를 갭 차이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좋아. 지금 이건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그리면 아 행복해요 이런 거랑 똑같아. 이거 뭐야? 사랑이라는 거잖아. 이거 있으면 괜히 뿌듯하고 뭐 이러잖아. 친구 이런 거 보내주면 너 나한테 욕하니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사랑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을 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걸로 과학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자의 표현을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그럼 전자는 입자야. 아니, 파동이야. 파동적인 성질도 띄고 입자적인 성질도 띄고 이건 도대체 뭐지? 근데 이건 입자적 표현으로 써준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게. 하지만 절대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100% 입자가 아니에요. 파동처럼 행동도 합니다. 딱 쳐다보면요 입자예요. 그래서 딱 돌아서면요 파동처럼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거기까지 배우면
학교에서 배우는 화학보다는 조금 재밌을 겁니다. 내용적으로만. 알았지? 찍으셔요. 여기까지 왔다. 잘 들어봐.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핵 속의 이 입자를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여. 이거 양성자야 앞으로. 아까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냐? 바로 뒷장에 나와 볼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양전하를 띤 입자를 발견한 거야. 물론 그 양전하 띤 입자가 양성자가 맞아. 근데 양성자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러더포드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나 누구나 일반화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양성자를 발견한 사람으로 러더포드니 볼트슈타인이 말이 참 많아. 잘 봐봐. 양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 그게 곧 뒤에 후에는 양성자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양성자가 있다 없다라는 그 발견을 한 사람은 볼트슈타인이 맞아. 그 사람은 그게 양성자인지 모르는 거고. 그냥 양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생각한 거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프로톤이라고 부르는 양성자는 러더포드가 명명을 했어. 알겠지? 그럼 누가 발견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야, 이상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핵 속에 양성자가 몰려있다고 생각했어.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전기학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자의 전하가 마이너스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쿨룸이다. 그러면 핵의 양전하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똑같아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다르고. 그래야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근데 모든 원자들이 그 양성자가 똑같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원자량이 큰 놈들은 그 양성자 숫자가 되게 많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작은 부피 안에 얘들 뭉칠 수 있겠지? 의문이 든 거죠. 그 의문을 파고 들어가서 찾아낸 게 바로 중성자입니다. 알았어요? 그 뒤편에는 중성자의 발견, 체듀익이라는 사람의 중성자 발견이 나와요. 근데 왜 걔는 자세하게 안 써줬냐면 그때부터는 핵 충돌이 일어납니다. 핵에다 쏘는 거예요. 핵을 부시는 거야. 부셨을 때 양성자도 움직이겠고, 그리고 또 하나 어느 극에도 끌려가지 않고 그냥 자기만의 운동을 계속하는 중성의 입자가 있더라 발견을 한 거죠. 그게 체듀익의 발견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중성자를 발견한 거예요. 뭐를 해서? 핵 분열을 시켜서. 붕소를 쓰거든요. 뭐 우라늄 같은 거 쓰면 큰일 납니다. 핵폭탄 터뜨리는 거 이런 건 아니고 작은 거 5번 이런 애들 딱 충돌을 시켜서 폭발을 시켜보면 음극적으로 확 휘어진 놈이 있어. 아 이거 양성자. 근데 음극에도 양극에도 안 이어지고 그대로 가는 놈이 있네. 이게 중성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생각해보세요.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 한대 있고 중성자가 있어서 얘들이 이제 서로 야야 싸우지 말고 같이 있어. 반발력이 있을 거니까 그걸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된 게 중간자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전 국토가 작살이 났을 때 니폰 히데요 육각기라는 사람이 1953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우리는 노벨상 3명이죠? 평화상으로. 이제 79년도에 이희서 씨가 받을 뻔 했는데 암살을 당한. 이게 암살하면 이것도 논란이 있는데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 핵폭탄을 만드는 거 막으려고 죽였다. 세계 제1의 물리학자예요. 그 사람. 이희서라고. 나중에 한번 책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우리나라 핵폭탄은 만들었을 겁니다. 일단은 원자 구조에서 여러분들 구조의 발견은 2개 시험에 나온다. 전자발견 나오고 핵발견. 전자발견 추론 몇 개 있어? 3개. 핵발견 추론 2개. 근데 이 속에 숨은 추론 하나 더 있었지 아까. 휘어진다. 양전하 뛴다. 그만. 여기서 배웠잖아. 그치? 오케이? 자, 점검. 잘 봐. 전자 쪽에서는 자 양극으로 휘어집니다. 그림자가 생깁니다. 바람기비가 돕니다. 이 3개의 글로 있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알아야 돼. 아, 얘가 음전하를 띠고 직진성을 갖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있구나. 끝. 됐지? 이 3개. 자, 러더포드 실험은 기본적으로 핵에 발견하지만 얘는 핵 속에 양성자들이 몰려있다고 생각하고 쏜 거거든.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양전하를 뗐다는 거 꼭 기억해. 그리고 헬륨의 원자 핵이야. 원자 핵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야. 알지?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이가 플러스. 이게 원자 핵이다. 알았지? 얘가 충돌을 한다 했는데 대부분은 다 지나갔는데 그치? 전자 정도는 밀고 나간 정도지.
되는 힘이었거든 얘가. 근데 얘가 왜 막 튀어나오지? 뭔가 질량이 응집된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어냅니다. 자,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야. 하지만 부피가 매우 작고 질량이 매우 큰 입자가 있어. 그게 핵이다. 거기에 분명히 양성자가 몰려있을 거다. 그렇고 말았다고요. 존재의 위치만 알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 핵과 가장 가까운 전자까지의 거리도 막 구합니다. 그때 전기장으로.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핵과 제일 가까운 전기장 정도 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 잰다면 거리가, 여기에 핵이, 작은 핵이 있다면 거리가 강경 정도? 강경? 그 정도 거리에 최초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텅텅 비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희들이 그러겠죠. 선생님 원자가 텅텅 비었네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뚫고 지나가는 거죠. 텅텅 비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런 바닥을 딛고 쓸 수 있겠죠? 바로 전기장 때문에 그래요. 전기장. 전기장이 있는 거야. 전기장이 있어. 전기장은 다른 전기장을 띈 물질이 들어갈 때 반발이 생기면 못 들어갑니다. 전기력의 힘이 엄청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힘 중에 제일 약한 게 중력이야, 얘들아. 알았어? 제일 약한 게.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분야다. 알겠니? 러더포드 원자 모형도 잘 봐두고 그 다음에 넘겨볼래? 자, 양성자의 발견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오거든? 근데 얘는 내가 어디 가서 해줄 거냐면 바로 보호의 전자껍질 모형에서 얘를 해줄 거야. 힌트를 준다면 이거야. 양성자 그 실험 잠깐 봐봐 얘들아. 얘는 톰슨보다 앞선 실험이지. 그지? 그 안에 유리관 안에 뭘 집어넣나 봐봐. 약간의 수소기체를 집어넣어놨지. 그지? 약간의 수소기체를 넣었단 말이야. 수소는 제일 만만한 기체야. 분자량이 제일 작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음극에서 전압을 굉장히 높여주면 이렇게 음극선이 생기는데 이 음극선이 수소를 부셔놓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알았어? 그러면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가 되겠지. 부서져서. 그 다음 원자도 그 음극선을 맞고 또 파괴가 되겠지. 그럼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중 양전하를 띠는 입자가 분리가 된다면 그러면 분명히 음극적으로 끌려갈 거야 라고 해서 발견을 해. 알았지?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니네 이런 거랑 똑같아. 골드슈타인이 저 저널을 올렸을 거 아니냐. 그때 당시 유튜브도 없을 거니까 어디 저널지를 보고 하면 2달, 3달 있다가 전 세계에 퍼져. 그치? 니네도 백종원 씨가 무슨 레시피 하나 올리면 댓글에 살벌하게 올라오잖아. 거기다 뭐를 첨가했더니 맛이 더 뭐, 난 표현도 잘못하겠어. 입안을 타고 뭐 느끼는 혀가 뭐 나는 말씀 맛있는 거지. 안 그래? 여튼 뭔가 레시피를 하나 올리면 댓글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다가 뭐를 얹었더니 더 맛있고요. 약불에 뭐를 했더니 더 그렇고요. 뭐 튀겨봤어요. 뭐 이러면서 막 엄마한테 걸려 맞았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웃긴 얘기도 많고 그런 것처럼 한 과학자가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뒤에 아류작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골트슈타인의 실험은 양성자, 양극선의 발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실험을 하다가 수소기체 약간의 수소기체를 넣었잖아요. 얘가 이 실험을 하게 되면 빛이 나와요. 빛이. 무슨 저 클럽의 그 나이트 조명 이런 게 아니라 번쩍번쩍 빛이 나와요. 거기서. 근데 그 중에 호기심 어린 과학자 하나가 프리즘으로 그 빛을 분광시켜 본 거야. 알았니? 햇빛을 분광시키면 뭐가 나오더나?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잖아. 걔도 그럴 줄 알고 딱 그 빛을 프리즘으로 통과시켰는데 그때 당시에는 볼 수 있는 선이 가시광선밖에 없었으니까 알았니? 자외선이니 적외선이니 볼 수도 없었어. 4개 선이 딱 뜨는 거야. 4개 선. 내가 이렇게 봤더니요. 여기 떠요. R, T, P, V. R이 뭐야? 빨갱이. G는 녹갱이. 그죠? P는 청갱이. V는 뭘까? 보갱이. 보라색, 바이올렛. 퍼플 그거는 염료에서 쓰는 말이고 과학에서는 바이올렛이다. 알겠죠? 그렇게 4개의 선이 딱 뜨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발견했다. 자랑스럽게. 그 올라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걸로 계산해요. 그거 계산합니다. 여기 이런 규칙성이 있네. 그럼 그걸 또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 전자법줄로 나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해야 될 일들이 늡니다. 자, 페이지 68쪽으로 볼게. 자, 이쪽은 그래도 시험에 나오고요. 이쪽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절약하는 사람이 A나 B급 문제에 대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작년에 수능 문제 중 바로 최근이죠. 이쪽에서 문제 하나가 출제됐는데 A급 문제가 나왔어요. 여지껏 나와보지도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확률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무슨 말일까? 니네까지는 절대 안 나와. 니네 학년까지는 절대 안 나온다고 수능에. 그거는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를 작년 애들이 혈혈 맞은 거예요. 빵! 이렇게. 니들은 안 나와. 하지만 내신에 내겠냐? 안 내줘. 그거 냈다가는 학교 선생님이 너희한테 같이 맞아.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구경을 시켜줄게. 뭐 이런 놈이야. 뭐 이랬어. 너네들 구경은 하잖아요. 그냥 명품백 구경을 하러 가잖아. 그래서 오 좋네. 그거 뭐야지. 사진은 못 해도. 알았어요. 구경을 해드리고요. 풀이 과정도 보여드릴 테니까 동요수 문제예요. 지금은 우리는 이쪽에서 원자 구조, 그 원자를 이루는 입자 있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이걸 좀 보자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우 이게 부드럽다. 보셔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한번 봅시다. 거기 표를 한번 보실래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질량이 뜰 겁니다. 보입니까? 보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여러분 앞에 있는 숫자 보지 말고 뒤에 지수를 잘 보세요. 11 마이너스 몇 승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 실제 그냥 질량 이렇게 써있네요. 그냥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입자 한 개의 질량이에요. 질량 그램 1.673 10의 마이너스 24승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죠? 킬로그램 표현이 안 썼으니까. 여기에 중성자 끝에 유효수자 셋째 자리가 몇인가 봐요. 1.67 얼마예요? 5거든요. 얘가 좀 더 무거워요, 여러분. 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이거 왜 뭔 차이냐면 양성자는 여러분 통과 시간에 배웠죠. 포크, 업포크, 다운 포크로 되어 있고, 중성자는 업포크, 다운 포크로 되어 있다고 배우거든요. 여러분 나오지 않아?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업다운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잖아. 그럼 쟤는 업포크를 갖고 있고 얘는 다운 포크를 갖고 있는데 누가 어떤 포크가 더 무겁다는 얘기야? 다운 포크가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알아요? 그래서 요 차이 때문에 우주 빅뱅 폭발 초기 당시에 얘들은 1대1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좀 무겁잖아요. 얘가 일로 가면서 전자를 내보내는 거죠. 중성미자라고 하거든요. 이걸. 걔를 내보내면서 질량이 큰 놈이 불안정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우잖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뭐예요? 3대1 뭐 이러면서 외우잖아요. 그죠? 그게 이런 현상 때문에 생긴 거야. 근데 봐요. 상대 질량비로 우리는 쓴단 말이야. 화학은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상대 질량비. 얼마로? 1, 1로.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잘 봐, 얘들아. 잘 봐. 얼마 곱하면 될까? 얼마 곱하면 될까, 얘들아? 저희는 얼마 곱하면 되지? 5. 너희 초롱초롱해. 전반에 좀 약진을 하지만 후반에 또 기가 빠져가지고 쓰러지고. 얘들아, 선생님이 그런 말 했지? 잘 들어봐. 원자랑 진짜의 가짜야.
가짜지? 원자량 가짜잖아. 그 진짜로 바꾸면 어떻게 했나 했어? 1몰은 원자량 플러스 그램 하면 됐지. 있잖아, 우리 배웠잖아. 왜 가짜인데? 숫자가 너무 작아서 상대값으로 표현한 게 원자량이야. 뭐 얼마를 곱했니? 실제 원자 한 개의 질량에다 얼마를 곱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가짜가 떴을까? 아보가드로 수. 이게 아보가드로 수야, 얘들아. 이게. 이거 곱하면 이거 나와. 왜 그러냐? 얘들아, 양성자 하나만 갖고 있는 애가 누구니? 1번 수소다. 1번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도는 애야. 맞지? 전자 한번 봐봐, 질량. 와, 무시. 기자한테 무시지. 얘 질량이 이거거든. 이걸 외울 필요도 없어. 이 정도 되거든. 알겠냐? 1800? 30분의 1? 얼마나 적었냐, 이거는? 30, 부끄럽다. 73이 아니라 37? 1840분의 1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로 얘는 무시를 할 정도로 작단 말이야. 그럼 수소는 그냥 양성자 하나가 실제 질량이 이거야. 수소 실제 원자 한 개의 질량이. 근데 우리는 수소 원자량을 1로 쓰고 있잖아. 그럼 이걸 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보가드로 수를. 이해 갔어? 오케이? 이 진짜 값이야. 이 진짜 값. 알겠냐? 그러면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얼마인가 봐봐. 전하량은 얼마인 것 같아? 1.67 곱하기 11만에 19성쿨럼이잖아. 그치? 근데 중성자는 얼마인가 봐. 중성자 얼마로 나왔어? 0이지. 맞잖아. 봐라. 얘하고 얘가 그 크기가 같다고. 다만 뭐가 달라? 부호가 다른단 말이야. 얘는 없다고. 없다고. 중성자니까.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상대 전하량으로 뭐를 쓰게 되느냐? 얘를 이렇게 쓰자고 한 거지. 상대 전하량으로 이렇게 하자고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알겠냐? 그러면 나중에 물투 배우면 니네가 요걸로 갈 때 6.25 곱하기 10에 18 쓴 게 그냥 우리나라가 왜 분단됐냐? 6.25 때문에 분단됐지? 18, 6.25 이렇게 외워. 애들이 그냥 물리학하는 애들. 곱하면 이게 나와. 알았죠? 이거 우리는 뭘 쓴다는 거야? 뭘 쓴다는 거야? 우리는 이걸 쓴다는 거야, 이걸. 계산하기 쉬워서. 가짜를 쓴다는 얘기다.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떤 공식을 우리한테 주느냐? 중성 원자는 양성자의 숫자와 누구 숫자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전자의 숫자가 반드시 같아야 돼. 이거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 다시. 중성 원자는 양성자 숫자와 전자 수가 반드시 같아야 돼. 알겠지?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원자 번호와 질량수라는 표현이 있지. 잘 보쇼. 질량의 수라는 것 자체도 가짜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자량도 가짜라고 합니다. 근데 원자량은 실제 질량에다가, 알았어요? 실제 질량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입상승이 곱한 그 값을 쓰는 거예요. 그 수수점에서 막 8자리 숫자까지 있어요, 막. 근데 가짜거든요. 질량수는 뭘까요? 양성자, 중성자를 그냥 한 개다, 1이다라고 놓고 계산한 숫자예요. 가짜입니다. 얘는 유효 숫자가 뒤에 한 자리가 붙을까 말까요? 평균 원자량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염소 같은 경우는 35.5라고 표현하거든, 동위원소 때문에.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정수예요. 그냥 자연수.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질량수가 뭐냐? 말 그대로 수예요, 수. 양성자 수에다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이거든요. 원자량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공통점이 억지로 있다면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봐봐요. 원자 번호는 아까 러더포드의 제자 모즐이라는 사람이 양성자 수라고 정리를 합니다. X선 회전 실험을 통해서.
근데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라면 중성 원자는 양성자 수만큼 전자 수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써요. 봐봐요. G, M. 이게 누구지? 원자 번호. 이거 누구 숫자를 갖다고? 양성자 숫자. 얘는 전자의 숫자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이건 중성 원자일 때는. 이온이 아니라 중성 원자일 때 이렇게. 그럼 이 M은 뭐냐? 양성자 숫자에 중성자 숫자를 더한 값이므로 결국 우리는 중성자 수를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갑니까? 근데 요즘엔 이런 것들을 안 내요. 이건 중학교 문제죠. 자, 요즘에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 문제가 출제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걸 이용한 입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수를 비교해 봅니다. 누구지? 이거예요. 누굽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 자, 먼저 해볼게요. 자, 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 넣어서 생각해봐요. 뭔 뜻입니까, 이게? 이런 구조를 갖는 애. 셋 중에 하나는 전자예요. 셋 중에 하나는 양성자고요. 셋 중에 하나는 중성자거든요. 이런 포맷을 갖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이런 애들입니다. 보세요. 자, 보세요. 양성자 몇 개 있어요? 2개. 전자도 2개. 중성자 2개. 이해 갑니까? 어디든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가 똑같은 애들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알겠어요? 다시요. 얘는 몇이겠어요? 6이겠죠. 이해 갔어요? 지금 그림이? 이해 갑니까? 다음요. 자, 이렇게 써있어요. A, B. B가 커요. 누가 중성자일까? 중성 원자입니다, 지금. 원자의 원자. 그럼 누가 전자고 누가 양성자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B가 중성자죠, 당연히. 왜요? 양성자하고 전자수는 같아야 되니까요. 애들이 깨잖아. 죄송합니다. 계속 좀 시끄러워서 깨셨군요. 아유, 시끄러워. 야, 우리 이제 꽃피는 춘삼으로 뭐 어떡하네. 베개를 하나씩 사줄까? 쓰러져 숨쉬게. 쳐들어다가. 잘 봐라. 얘는 뭐라고? 반드시 누구라고? 중성자라고.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원자는 전자수랑 양성자수가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놈은 중성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애들이 누가 있냐? 이런 게 있겠지. 9번 플로린 19.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줄까? 9, 9, 10 이렇게 그려주겠죠. 이해 가요? 어떻게 된 건지? 보이죠? 그러면 이런 놈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A, B. 이때는 이제 A가 큰 거죠, B보다. 그래도 얘는 반드시 뭐라고요? 중성자입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런 애들이 얘죠. 2번 헬륨 3짜리. 이런 애들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2, 2, 1.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수를 비교하는 문제를 풀 때는요, 얘들은 반드시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니? 12시. 주문하고 시간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원자는 이렇게 풉시다. 그렇다면
이온은 어떨까요? 자, 이온 잘 봐요, 여러분. 아하하. 제가 여기다 뭐 그리고 있을까요? 맞았어요. 저는 지금 주기율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총 몇 개 원소를 그렸나요? 20번을 그렸습니다. 이게 단주기형 주기율표라고 그래요. 자, 맨 윗줄에 몇 개 있나요? 2개. 두 번째 줄에 8개. 세 번째 줄 8개. 마지막 줄 2개. 이해 갔어요? 원자번호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면서 계산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를 중점적으로 보냐면 얘를 보세요. 얘 몇 번일 것 같아요? 얘? 2번이에요. 그럼 얘는 몇 번일까요? 10번이요. 얘는요? 이렇게 각 줄의 끝에 있는 애들이 비활성기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저 아래에다 저렇게 번호를 썼으면 걔는 누굽니까? 원자번호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자수도 알겠죠? 저 2번은 전자 몇 개 있겠어요? 2개 있겠죠? 10번은 10개 있겠고 18번은 18개가 있겠죠? 그렇다면 저 전자 배치가 바로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비활성기체니까. 그럼 나머지 놈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쟤를 따른다는 거죠. 따라가는 놈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잘 봐봐. 이 앞에 몇 번일 거 아니야? 9번이죠. 그렇겠죠? 9번이겠죠? 전자 몇 개 있어요? 9개 있겠죠? 그럼 쟤는 이온이 되려면 전자 몇 개 받으면 돼요? 하나 받으면 된다니까? 9번은 전자가 9개 있는 애야. 그럼 이온화가 되려면 안정한 이온이 되는 전자 배치가 18을 따라가는데 2개 따라가긴 너무 버겁잖아. 7개 버려야 되니까. 그치? 하나를 더 받아요. 그럼 쟤는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예요. 양성자 9개에 전자가 10개가 돼서. 이해 갑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몇 번일까요? 얘는 12번이죠, 여러분. 12번 누구 따라갈까? 10번을 따라가겠죠? 그럼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려야 돼요? 2개 잃어버리죠? 그럼 전자가 10개가 되고 양성자는 12개야. 그러면 양이온이 되겠죠? 양성자가 2개 더 많으니까 그래서 2가 플러스가 됩니다. 오케이, 말이? 됐죠? 됐죠? 야, 동영상이 너 나와. 내가 부끄럽다. 응? 혹시나 그 유튜브 보는데 야, 그 앞에 좋은 애 누가 저요 엄마 이거 좀 부끄럽잖아요. 야, 편지 여기 딱 잘라낼게요. 화살표로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다시요. 이온들은 전자 배치가 2 아니면 10 아니면 18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이온이다. 다음은 원자, 이온 몇 개를 가지고 전자, 양성자, 중성자, 입자수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10이라는 숫자, 2라는 숫자, 18이라는 숫자를 조심해서 보시라고. 알았니? 그게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알겠어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막 그냥 펼쳐놓습니다. 세 개를. A, B, 스몰 a, 스몰 b, 스몰 c 미지수를 써가지고. 그때 이온이 있다. 근데 거기에 10이라고 써있다. 그럼 걔가 이온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요.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온수 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알았어요? 걔가 원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원자라면 10번 네온인데 전자가 10개고 중성자가 양성자도 10개라 10번 네온일 텐데 네온은 시험에 내기가 애매하거든. 알았니? 그래서 2, 18 저거를 잘 보시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표현해 볼까? 바로 여기가 안정한 전자 배치인데 여러분 9번 플로리는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건가 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잘 보세요. 보입니까? 자, 이게 만약에 잘 들으세요. 이게 만약에 중성 원자라면
누가 중성자야? 이게 원자라면 누가 중성자냐고. 9가 중성자야죠. 왜? 10 이거는 원자 양성자 수와 전자 수여야 되잖아요. 무조건. 얘가 이온이기 때문에 이 9가 중성자가 아닌 거예요. 이온이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이 마이너스 1가 써있으면 전자 10개. 이 10개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누구다? 전자입니다. 전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포맷을 여기다 적용했다 큰일 나요. 이건 원자지만 쟤는 이온이라고. 이해 가니? 그래서 지금 원자일 때는 당연히 요 두 개 AA가 양성자 전자이겠지만 이온이 되면 오히려 이렇게 혼자 있는 애가 양성자일 가능성도 크다고. 중성자일 가능성도 있고. 근데 얘는 반드시 중성자일 수는 거의 없겠죠. 왜? 이온은 원자 번호인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온화가 된다는 건 전자가 많거나 줄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작은 건 100% 뭐다? 작은 건 100% 양성자 숫자가 됩니다. 이온일 경우에. 알았습니까? 얘들이 이온일 경우라면 알겠어요? A, A, B 이렇게 써있을 때 이 B는 무조건 양성자예요. 알겠어요? B는 무조건 양성자라고요. 지금 얘보다 얘가 크죠?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음이온이라고요. 음이온. 이건 음이온. 그럼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12번 마그네슘 24자를 적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는 12 뭐예요? 10. 여러분, 저 10은 누구 숫자일까요? 얘 2값 플러스 자리라고요, 지금. 봐요. 이런 경우는, 요런 경우라고, 보세요. A, A,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 갑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요 B가 전자수예요. 지금 A보다 B 이런데 이건 양이온이거든. 음이온일 때는 저 B가 뭐 양성자수일 수 있지만 이게 양이온이면 저 B가 누구다? 전자수입니다. 무조건. 아셨습니까? 왜? 양이온일 때는 오히려 원자번호보다 전자수가 줄잖아요. 음이온일 때는 양성자보다 전자수가 늘고요. 그래서 저 비율이 음이온이냐 양이온에 따라 달라지고요. 원자일 경우 달라집니다.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숫자가 준다면 10을 유념 있게 보라는 것이 저게 바로 전자 배치 전자들하고 똑같으니까 18, 12 이거 잘 보시라고. 근데 시험에는 10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여기에 딱 걸리잖아요. 2주기, 3주기에 딱 걸려있잖아. 그치? 2주기, 3주기. 그러니까 요렇게 된 애들을 많이 내거든. 요렇게 이어지는 애들. 요거 시험을 제일 많이 내요. 알았습니까? 얘는 음이온이 없잖아요. 음이온이. 헬륨을 따라가는 음이온이 없잖아요. 얘들도 가끔 나오고요. 18을 따라가는 애들도. 알았습니까? 알아두세요. 오케이? 찍으십시오. 편집 무지하게 되겠다. 중간에. 잘 찍어. 정신 똑바로 저 허리 딱 세우고. 찍었어?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입자수를 내는 문제, 여기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지? 여기 있는 건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이거 속지 말라고. 어떤 친구들 여기서 되게 어렵게 되거든? 이제 가장 하이 클래스, 그러니까 동위원소의 과정이 원소를 구성하는 입자수에서 제일 문제 어려운 거예요. B난이도 정도 되면 됩니다. 여기는 A급은 절대 안 나오거든? A급은 작년 수능에 나왔고 B급 정도 되는 애가 여기선 동위원소예요. 동위원소. 알았어요? 얘를 어떻게 푸는지만 보여드릴게요. 몇 분 남았습니까 지금? 10분 남았어요? 오케이.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보세요. 자, 먼저 동위원소가 뭐냐 이겁니다. 자, 동위원소가 이런 겁니다.
원자 번호가 동일합니다. 근데 질량수가 다릅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원자 번호가 동일하다는 뜻, 양성자의 숫자가 어떻다는 뜻? 동일하다는 뜻이죠. 당연히. 그러면 중성 원자니까요. 전자의 숫자도 동일하겠죠.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니까 전자수가 동일하다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겠죠. 그 다음 질량수가 다르다는 표현, 중성자 수가 다르다는 뜻이죠. 중성자 수가 달라서 물리적 성질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물리적 성질이 어떤 것이냐, 끓는 점이나 녹는 점, 밀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얘기예요. 너희들이 통과 시간에 배웠던 동위원소라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중심 핵의 입자를 이렇게 그렸어요. 핵이 이렇게 생겼다면 하나는 양성자고 하나는 중성자일 거예요. 맞죠? 얘 질량은 몇일까요, 그럼? 2겠죠. 원자 번호는요? 1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번 수소 2자리의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누굽니까, 이거? 전자죠. 자, 저 흰색이 중성자야, 검은색이 중성자야? 몰라요. 이화학번 그렇게 모르게 나와요. 근데 여기 하나를 더 줍니다. 이게 키포인트죠. 보세요. 1번 수소 3자리라면 검은 색깔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양성자라는 얘기. 양성자와 전자 숫자는 같아야 돼요, 항상. 중성 원자니까. 이해가죠? 그러면 흰색 얘가 뭐라는 거죠? 중성자가 되는 거고요. 점이 전자가 되는 거겠죠. 이게 동위원소라고요. 아셨어요?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면 학교 선생님이 착한 거고, 니들한테는 뭐가 나오냐? 얘가 나옵니다. 평균 원자량. 자, 평균 원자량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동위 원소의 퍼센테이지가 적어도 10% 이상인 애들이 나타나면 그들의 평균값을 원자량으로 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평균 원자량이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누구냐?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얘가 나와요. 자, 평균 원자량 구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만약에 서술형으로 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야 정답이에요. 얘하고 17번 C에 37이 있는데 얘가 75%, 얘가 25%. 얘들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얘들의 평균 원자량은요, 이렇게 써야 정답입니다. 전체 100% 중에 35짜리가 75%, 더하기 37짜리가 25%. 이렇게요. 이것이 이렇게 나오고 35.5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야 정답이에요. 이거를 좀 더 또 조금 자기 생각을 없애겠다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입니까? 3대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써도 답은 답이에요. 35짜리가 3이고 37짜리가 1이고 이래도 역시 35.5는 나와요. 근데 이걸 써야 서술형은 답을 줘요. 알았습니까? 근데 모의고사나 내신에서는 저렇게 풀면 시간만 한참 잡혀요. 어떻게 푸는지 봐봐요. 얘가 3대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그래요. 35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37짜리가 있어요. 그럼 3대 1이니까 4칸을 자릅니다. 3대 1이니까. 그래 놓고 누가 3이냐면 35짜리가 3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3, 1. 이 가운데가 36이니까 얼마겠어요? 이거? 35.5 이렇게 찾아요. 그냥. 알았습니까? 비율적으로 찾는 거라고. 많은 쪽에 잡으면. 예를 들어 볼게. 5번 분소 10자리가 있고요. 5번 분소 11자리가 있는데 얘가 20%, 얘가 80% 있대요. 머릿속에 끼워가.
몇 대 몇이에요, 이거? 1대 4죠. 그럼 10과 11이 5칸으로 나뉘어야 돼. 그럼 한 칸당 0.2죠. 누구 쪽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돼요? 11 쪽이 가까운 값이 나와야 돼요. 4대 1. 보세요. 10이 있고 11이 있는데 얘들이 하나, 둘, 셋, 넷, 5칸이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얘가 1대 4란 말이죠. 그러면 이쪽에 가까운 걸 4를 잡고 여기는 1을 잡고 얘 가까운 쪽에 잡아야 된다고.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10.8 이렇게 구하는 거.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렇게 구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되고요. 여기서 조금 나온다면 확률이 나올 수 있어요. 확률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확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역시 이제 17번 C에 35짜리와 17번 C에 37짜리를 구해볼게요. 얘들이 3대 1이었습니다. 그래 놓고 얘의 확률을 찾는 겁니다. X2의 확률. 그럼 X2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가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가 만날 수도 있겠죠. 이제 문제는 위치 확률이 있으니까 얘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죠? 얘의 확률은 4분의 3. 여러분 얘가 4분의 3이잖아요. 확률이. 곱하기 4분의 3. 얘는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자, 얘 보세요. 4분의 3이죠? 얘는요. 얘는 얘가 4분의 1이고 그렇다면 얘는 16분의 얼마? 9. 16분의 얼마? 1. 얘는 16분의 3. 16분의 3 둘이 더합니다. 위치 확률이니까. 그래서 얘 얼마예요? 아이고 6. 이렇게. 이해 가세요? 확률을 구하는 게 나올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해석을 하는 건데 보세요. 자,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써주냐면 쟤들의 분자량을 써줘요. 여러분 봅시다. 얘가 70 이렇게 돼요. X2 분자량. 그 다음에 여기가 72, 여기가 74, 여기는 확률, 상대값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그래 놓고 여기다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얼마냐? 그랬더니 이거 9. 이거 얼마냐? 했더니 이거 6. 그 다음에 여기 쪽이 얼마냐? 봤더니 1.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이거 쓴 거야, 여러분. 이게. 알겠니? 그리고 X2래잖아. 봐라. 동위원수가 몇 종류면? 2종류면 X2는 이렇게 3종류 뜬다는 거 알아두라고. 3종류 뜹니다. 무조건. 자기 자신, 서로. 이렇게 3종류가 떠요. 확률은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값을 보면 X2니까 이거 9가 나왔다는 건 뭐의 제곱이에요? 1이 나왔다는 건 뭐의 제곱이에요?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루트를 씌워버리면 얘 확률이 뜬다고요. 어쨌든 중간값은 얘들 둘이 만나면 중간값이잖아. 그치? 가장 큰 값을 제곱하든가 가장 작은 값을 제곱하면 확률을 뜨는데 여러분 이거 2로 나누면 얼마예요? 35짜리 아닙니까? X 35짜리가 확률이 3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35, 35 합쳐 70 된 애들이 3 곱하기 3에서 9가 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때요? 37짜리 X가 확률 얼마야? 1이죠. 얘들 염소구나. 3대 1 이거예요. 지금 이거 확률로 바꾼 게 얘입니다. 분모 16 나눠져서 961이 뜬 거예요. 961이.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볼까? 이거 마지막 한번 볼게. 봐라. 이게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야. 잘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어. 얘가 예를 들어서 Y2래. Y2 기체. 얘들 동위원소야. 동위원소 종류 몇 종류냐? Y2 동위원소 종류 몇 종류냐고. 2종류겠지. 2종류니까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2종류가 있으니까 작은 것끼리, 큰 것끼리 일단 둘이 합친 거. 이렇게 3개 종류로 뜨는 거야. 또 하나, 얘들 몇 대 몇을 있을까? 야, 가장 작은 게 얘지. 요 루트 씌워봐. 얼마 나와? 2분의 1. 가장 큰 게 얘지. 루트 씌워봐. 2분의 1. 몇 대 몇이야? 1대 1로 있다니까, 얘들. 봐라. 이런 거랑 똑같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숫자까지 써준다면
알겠냐? 얘가 158이고, 154고, 얘가 156이고, 얘가 158이라고 해봐.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논다면, 얘는 x 몇 번인지 모르지만, 원자량이 얼마겠냐? 2로 나눠봐. 77이겠지. 얘는 얼마겠냐? 79겠지. 얘들 둘이 1대1로 있는 걸 표현하면 이거라고. 그럼 봐봐라. 얘들 둘이 곱하면 몇이 나오냐? 77짜리 둘이 합치면 154란 말이야. 그 확률은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이고, 얘도 158짜리 나오려면 1 곱하기 1이니까 1이고, 얘들 둘 나올 확률은 77, 79 해서 1 나오고, 79, 77 해서 또 1 나오니까 둘이 더하면 2거든. 그래서 1대 2대 1이란 말이야. 그냥 확률이. 이걸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문풀할 때 배운다고. 오케이. 페이지 69초까지 끝났어. 그래서 이때는 75초까지 채우도록 하고, 오늘 잘 주무셨네요. 후. 다음 시간에도 계속 스트레칭 하시기를. 다음 주에 봅시다.